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다시 깜깜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주 부결됐던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방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민주당 전 대변인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목요일 네 번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자,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이다.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퇴진 불가. 이런 입장이에요. 수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것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제 스스로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상가하겠으나,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입장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참 이 내란숙의 피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인가? 담화문 자체는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판사에게 소명을 하는 내용이거나 네. 재판에 구해졌을 때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법률적인 본안에 대한 대응문 외에는 진실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거짓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망상에 가까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지금 본인의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수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대통령의 이제 극단적인 망상이 표출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좀 당혹스럽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2차 담화를 하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국민께 더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말씀, 지난번 1차 담화가 2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담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계엄 이유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정치 상황, 취임하신 이후의 상황을 쭉 설명하시는 거, 물론 이해된 측면이 많이 있죠. 야당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당선 직후부터 이 대선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성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것을 상기를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대단히 국정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 그건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실 텐데, 과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많이 다른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소신이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러서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그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 굳건히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의 전국 방향은 더 혼란스럽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다 설명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동의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과 여러 가지 입장을 낼 수 있어요. 또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요건 자체는 전시내란, 치안질서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될 때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시사변, 치안질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냐? 그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요,
헌법에서 허용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헌 질서는 문란했고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내란에 준하는 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의 의사 출신인 김선민 의원은 의학적 소견으로 지금 현재 오늘의 담화는 과대망상에 의한 편집증에서 발현된 담화이지 그 이상 그의 진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조차도 윤 대통령 담화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친윤들이 이제 고성하고 뭐 사퇴질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이 내란죄라는 게 이 형법상에 있는 죄인데 이게 성립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법 전문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으로 국민들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지난번 담화와 전혀 다르게 본인의 입장을 대단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기조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한동훈 대표도 그 직전에 본인의 입장을 말한 상태에서 그걸 접하고 대단히 놀랐을 거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총 저희가 또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대표로서 그 의총장에 가서 처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놀란 거는 의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근데 당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거기서 굉장히 그 큰 소리를 내면서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모습. 일부는 아마 경어를 쓰지 않은 듯해요. 한동훈 대표가 경어를 써야 된다는 말까지 한 거 보면 무질서한 모습을 국민들께 그대로 보인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을 당 대표에게 나타냈다. 이게 제일 충격이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정도의 법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한동훈 대표의 언급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당에 일임한다고 그랬잖아요. 퇴진식이랑.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데 탄핵이 낫다라고 판단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상황 변화에 대한 뭐가 있었나요? 글쎄요.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당에서 어떤 뭐 로드맵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퇴진 관련한 이 수습 방안을 마련한 게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뭐 이 정도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하야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신 걸로 보여요. 처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범위를 두고 생각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야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 나의 행동에 과오가 있었다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오늘의 담화를 봐도 대통령께서는 그날 3일에 있었던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과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야의 여지는 없는 거다. 처음부터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탄핵 표결이 뭐 토요일인지 내일인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결되면 맞서겠다.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정확하게 변론을 스스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로 오늘 피력한 자리였다고 저는 봐요. 서 대변인,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만났을 때 의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 둘 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범하는 피의자로 적시가 될 거를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못 피할 거라고는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습을 본인을 늘 보호했던 국민의힘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게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속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본인의 어떤 시간을 벌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저는 갖기 위해서 국민도 속이고 한동훈 대표도 속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따지면 오늘의 담화 자체가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 나름 사과하는 형식을 빌렸던 그 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비상계엄을 불법계엄을 선포했던 그 당시에 논거를 좀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면 그동안은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똑부러지고 똑똑하다는 평이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기 때문에 헛똑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늦은 시간 8일 동안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많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허비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뒤늦게 깨달았으면 이제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정상적인 사고 내에서 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고를 이제 버리고,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당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로냐면 이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매일한 부역자의 당으로 남느냐, 아니면 이 고리를 끊어내고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남느냐, 그 결단을 하는 순간이 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도 속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일단 헌재 구성 자체가 지금 네.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6명밖에 안 돼 있고 국회에서 이제 추천 과정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3명이 충원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6명만 가지고 헌재가 심리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유권 해석을 해서 갈 수는 있는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6명만으로 가능하냐? 그건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약간 정당성 봐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도 있는 데다가 있는 6명 중에서도 그럼 성향에 따라서 이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계산도 했을 거고요. 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논리적으로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또 이것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되더라도 또 역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직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봐서 직을 유지하고 탄핵 심판에 임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수사기관은 일단 내란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내란죄가 일종의 프레임이고 사법 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의 목적인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하고 이제 헌법을. 그런데 그것도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궤변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내란 동조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유추가 가능하고요. 영원히 씻지 못할 내란 동조의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내란을 할 이유가 무슨 이유냐 라는 궁금증도 그냥 너무 단순한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권력 자체를 유지하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본인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 자체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정해진 법치와 헌법에 준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그거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의 증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뺏어야만 구테타가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 것도 구테타에 속한다. 그걸 보통 친위 구테타라고 하죠.
그리고 뭐 계엄군을 많은 수를 넣지 않았다. 그 담화문에 보면 뭐 내가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온 군대를 해서 전국을 장악하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민주당이라는 특정 의원, 그 다음에 국회라는 입법부만 형해화시키면 지금의 권력이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만 집중 타격하면 되니까 500~600명이면 된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옆에서 편을 든다. 물론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으나 지금 현재의 발언만 봐서는 내역 동조나 내역 부역을 결심한 게 아닌가 좀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안개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출구를 찾을 수 있나요? 이제는 뭐 질서 있게 뭔가 출구를 찾거나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뭐 질서 있는 퇴진 작업을 준비하는 당의 의견에 대해서 사실상 사실상 거절한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하고 있는 탄핵안의 표결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중으로 만약에 국회에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지난 뭐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결국 국회 표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 당 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느냐. 지난번처럼 전원 퇴장한 가운데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투표 불성립되는 상황은 제가 볼 때 이번엔 두 번째로는 쓸 수 없다고 봐요. 의원들도 투표 참여의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표결로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로도 혼란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표결로서 일단락되는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표결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예 그 좀 꼼수를 썼죠. 아예 불참을 해서 이 기권해 버리는 수인데 그래서 투표 불성립을 만들었는데 일단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면 본인의 의사가 뭐 기권이든 표결이든 표결을 통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를 표현하는 게 그 직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참석 안 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할 공산이 큰데 이번에는 찬성이 거의 100% 확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자체도 이게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를 보면 탄핵을 당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본인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살아들어오겠다 선언을 한 건데 이조차도 그냥 도박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는 대통령에서 정치적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탄핵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재현이 되고 있고 또 새 원내 대표에 친윤, 뭐 찐윤이라고 해야 되겠죠. 권성동 의원이 뽑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체리따봉 주고받고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당의 어떤 입김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로 입후보할 때부터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 다 해석이 분분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친윤이 전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주도권을 갖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된 가운데 뭐 합의된 상태에서 출마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결국 거의 뭐 2대1 정도 당내 세력 분포와 거의 맞게 표가 나왔어요. 106명, 두 분 빠진 네. 106분이
출석을 해서 34표를 제외한 72표를 얻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의 분포 그것을 그냥 정확히 보여준 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지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수석 최고가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최고위원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냥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하에 권선동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가 됐으니까요. 원내대표가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 의아했어요. 왜 이 시국에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섰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는 누구의 권유가 있지 않았을까? 권유. 그러니까 일임했다. 당에 일임했는데 그 용산에서의 일임은 나를 지켜달라고 일임한 것이지 본인을 하야라고 압박하라고 일임한 건 아니었다는 건데 그거를 잘 못 해석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빨리 본인 위주로 수습을 하려면 예전에 같이 손발을 맞춰봤던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친윤이 아닌 찐윤이 권선동 원내대표를 필요로 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권선동 원내대표는요. 멀쩡한 대표 쫓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런 경험을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원내대표할 때 그때 원내대표를 했었고요. 체리따봉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내란의 부역자 당으로 가든 말든 일단은 대통령과 한몸을 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자라는 메시지가 같이 공유됐을 공산이 크다. 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최대의 위기에 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믿을 거는요. 당의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은 63%의 지지율로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수의 어떤 이 당원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싸웠어야 되는데 저 주춤거렸어요. 주춤거리면서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뒤를 받침해주던 여러 가지 힘이 좀 동력이 상실됐거든요. 물론 뒤늦게 오늘 단호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은 하긴 했으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된 이상 당내에서 정말 지리하고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거치 하나하나가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좀 주목되는데 이거 사실상 당내 구태타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또 국민의힘은 그 소수 여당이 또 쪼개질 수 있잖아요. 이런 국면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당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뭐 탈당자가 나와서 또 탈당자가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거나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현재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에 대한 명시적 반대이잖아요. 그런데 당론을 탄핵 찬성 쪽으로 바꾸려면 이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35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론을 변경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부 의원이 이제 가세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 해당 행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론을 어겼다고 해당 행위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을 달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를 지난 7, 8년 전에 저희가 그냥 몸소 겪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분은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라도 그거를 하자 이렇게 하실 분은 없다고 봐요. 다시 합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러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도부의 분열이나 내홍은 충분히 있겠죠. 저희가 당원 당규에 지난번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에 당원 당규 바꿨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아예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의 상황에서 뭔가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3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친윤이라고 볼 때 남은 2명 친한계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은
임시로라도 원내대표가 승계하게 돼요. 야.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면 하겠느냐? 가능한데 하겠느냐?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당대표로 같이 했던 분들인데 지금 묘하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뭐 이게 그런 건 당대표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이건 대통령 책임이죠. 왜냐하면은 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보면 당무 개입이에요. 물론 이제 제 추측이긴 하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물러남, 그대의 권선동 의원의 등장,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용산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정치의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설마가 사람 잡았던 게 지금 현실입니다. 설마 비상계엄 하겠어? 불법계엄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마 멀쩡한 한동훈 대표를 63%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를 설마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를 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친윤이고 지금 현재 불법 계엄을 했던 내란수계 피해자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 이거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요. 이양수 이제 국민의힘 전국안정 TF단장이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능성 때문이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 보면 즉시 하야 탄핵이냐 74.8% 나오고 질서 있는 퇴진이 16.2%.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고 또 일각에서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그건 국민의힘이 개입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로 가고 이재명 대표 문제는 그때 국민이 가서 또 판단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네, 있죠. 네.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따라서 재판 5개 받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고, 그건 선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입후보면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이 정권을 갖고 다퉈야 하는 상대당의 입장인 저희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라는 것이 투표 행위가 이제 유권자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시는 거지만 또 그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후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당선될 수가 없어요.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최종심이 안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직선거, 그것도 다름 아닌 대통령 선거 입후보할 수 있는 게 맞냐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시간적 이유 때문에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가 가능하고 또 당선으로 이어진다. 이 상황이 그럼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그런 발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나, 그거는 이제 한가한 정치적인 그냥 여러 가지 공학이죠. 지금은요, 국민이 바라는 건 내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밥에 관심을 둬서는 안 돼요. 예. 제사를 지려야 돼요. 제사는 우리 국민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험한 대통령, 오늘 담화를 또 들었는데 국민들은 더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의 소름이 돋는 상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이 직을 정지하는 것들이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위험한 대통령의 직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논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선고 받았고요. 2심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불법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상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분은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게 정치적인 덧셈 패스도 안 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에서 1년에 2개월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다려도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무너지지? 그것부터 저는 이항수 의원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네. 자, 대법원이 이제 조국 대표 징역 2년 치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금요일까지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 정국 와중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글쎄요. 이제 뭐 조국 대표 말씀하셨는데 탄핵 청구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지금 이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거지. 예. 지금 이제 묻히는 건데. 큰 뉴스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럼 12명 이제 승계를 하겠죠. 예. 12명의 의석을 가진 조국 신당의 존재가 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적은 의석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주 독립된 정치 집단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야권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당수가 없는 이 당을 어떤 또 유력 대선 주자가 포섭을 해서 포섭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같이 규합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현 야권이 이재명 대표로만 합쳐져서 갈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12명의 국회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당장 결정이 됐으니까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조국 대표가 오늘 대법원 확정이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불법 계엄과 내일 안에 어떤 이슈가 없었다면 큰 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조차도 아예 묻히는데 다른 거 뭐 탄핵 누구를 한다, 뭐 장관, 뭐 감사원장, 이거는 뉴스도 아니에요. 예. 일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조국 의원이 이제 오늘 직을 상실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 수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조국혁신당은 수감된 조국 대표와 교감을 통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것이고, 그렇게 당분간은 조국혁신당이 운영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없어졌다고 해서 누구와 규합을 해서 갈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그래서 탄핵 정국이 지나고 나면 일단 조기 대선의 장이 열렸을 때 역할들은 향후에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여나 이재명 대표와 반대 입장에서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흡수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하수예요. 예, 그러게 조국혁신당을 나의 우군으로 삼아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해가면서 당내에서 차기의 어떤 대권 행보를 해보겠다. 그거는 하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하수들이 누구인지 지켜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전히 이제 중앙 정치에 이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대통령이 이 내란죄를 범한 게 맞냐?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지만, 또 그 전에는 그 계엄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하면서, 그 용병인데 우리가 빌려다 쓴 거니까 그냥 버리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용병이기 때문에 두 용병 다 제거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이 대통령 후보도 했고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낸 상태에서 네. 지난번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겨뤄서 2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으로 가신 건데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두 분만 없었으면 네. 본인이 계속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 뭔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네. 본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네. 결국 두 분이 들어와서 당이 이렇게 된 거고 갈등도 두 분 간의 갈등이다. 나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잘했으면 이분 두 분을 안 받아들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를 이제 그 모셔오기를 할 때는 사실 좀 복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용병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저는 아주 섬세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분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얼마나 이 보수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라는 측면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기조차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윤석열 지금 현재의 내란죄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공격했다가 편을 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보수의 중심의 어떤 대권의 주자로서 떠올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현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구속 수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그러니까 이제 수계로 이렇게 사법기관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가능성보다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죠. 오늘 이 2차 담화문을 보면서 이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고 잘못하다가는 도주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중대성도 대한민국 이 형법상 가장 큰 형량을 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기관이 오늘부터 아마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예. 아니면 긴급 체포에 용하는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봐서 저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14일 날 탄핵에 대한 표결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 표결이 찬성이 되고 조금 더 수사기관이 부담이 없을 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피의자 윤석열을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에 나서지 않을까 좀 그래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대변인. 이게 이제 없었던 일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니까 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일단은 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발부 용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 없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생각을 해볼 때 법원에서 과연 발부할 발부할 것이냐. 거야, 아니냐. 네. 그럼 만약 발부가 됐는데 예. 집행이 될 거냐 여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근데 대통령 주변에는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경호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 물론이죠. 아닙니까? 물론인데 제 얘기는 어제도 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미지 수령식으로 협조만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경호처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여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예상을 한다는 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다. 자, 그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을 좀 조금 더 해보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구치 수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옥중에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건가, 옥중 결재를 하는 건가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헌법에
거리와 사고 시 이제 총리 등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감돼 있는 거를 사고로 볼 것이냐 놓고는 또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니, 대통령 자체가 네. 군 통수권에 권한을 있을지언정 네. 권위를 상실해 버리면 그 네. 권한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죠. 네. 그걸 그러면- 사고로 봐야 된다. 근데 사고 자체는 법률적인 판단을 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예요. 음. 근데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담화문을 보면 본인은 옥중에서 업무를 보겠다, 그런 직무를 느낌이 보겠다 할 공산이 들죠. 커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불가하다고 또 헌재의 어떤 판단을 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이 대한민국 국력을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나. 저는 정말 이 내란숙의 피의자가 돼버린 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몹쓸지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저의 이제 이런 이제 가정은 그런데 이제 2차 표결에서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면 그 즉시로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지금 표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투표장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고는 아마 당론으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당론은 부결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선언한 의원들 숫자가 꽤 됩니다. 한 20명 가까이 돼요. 일단.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물론 다 반대는 아니겠죠. 탄핵 반대는 다 찬성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한테 여유가 있는 탄핵을 부결시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조국 대표가 의원직 상실돼서 9표예요. 9표. 9표만 나오면 200명이 되는 겁니다. 찬성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그래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물론 뭐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거를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어요. 탄핵 이 표결 자체를. 그래서 그 상황,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사이에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에 따라서 가결 여부에 대한 가능성의 수치는 변동을 많이 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뭐 그런 가운데 야당이 또 내란 상설 특검, 일반 특검 이것까지 추진을 하면 5곳에서 이제 동시다발 수사를 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검찰은 손을 떼야 됩니다. 나중에 본인들의 수사의 권한을 벗어난 범위에서 이루어진 수사들은 나중 그 법적 다툼이 있어서 본안으로 올라갔을 때 법원에서 말하자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게 있습니다. 국수본에. 그럼 국수본을 중심으로 지금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가 나서서 이렇게 합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데 검찰은 손을 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좀 정리되지 않는 질서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나 상설특검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특검을 통해서 이게 내란죄가 그냥 어떤 다른 범죄가 아니에요. 민주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요 불안해할 뿐더러 또 반복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2차, 3차로 해서 탄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 당은 일단 상설특검법이야 뭐 통과가 됐는데 일반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반대 당론을 또 방금 전에 예. 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의결을 해야 되겠죠. 네. 분명히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고 예. 그런 이제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또 200표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2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분위기라면 상설특검을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4일 날 통과가 되면요. 네. 저기 권한대행 하는 겁니다. 아, 탄핵을 통과해서 직무가 정리 14일이면 되니까. 이제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뭐 상설 특검이나 모든 본인들이 당론의 반대를 던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그 주체가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아니라 권한대행 14일 이후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거를 말하자면은 재결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거는 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이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 긴급 체포됐잖아요. 그다음에 별 7개 군수뇌부들이 줄줄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수 육군 참모총 포함해서 물론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것도 참 걱정해요. 저는 솔직히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요. 이렇게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그런 주요한 자리에 있는 자체가 무정부였죠. 그리고 이게 더 국민을 불안하게 했죠. 그런 사람을 빨리 걷어내서 그 다음에 직무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돌린다면 그게 더 차라리 평온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할 부분도 아니고 지금 국무위원들 내란에 동조했던 분들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자리에 앉혀놓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렇게 그런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없다고 치안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짚어볼 게 지금 비상계엄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안보, 외교 이런 측면에 대한 걱정도 국민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그 외통위에서 비상계엄 당일날 골드버그 대사가 조태열 장관, 김태호 차장 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윤석열 정부하고는 사람들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본국에 보고를 했다. 주미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소속 주한 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에이펙 참석 보이콧하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관련자들이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이 조국 혁신당 의원의 이런 발언이 좀 신중치 못한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국립외교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외교 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는 일반 국회의원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금방 이렇게 부인될 만한 얘기를 별도의 더 철저한 확인 과정 없이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본인 이름 그냥 올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전에도 굉장히 여러 좀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 또 윤 대통령 관련한 뭐 화환이라든지 예. 뭐 축하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거부하는 거 주도했었던 분 이렇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의원 했지만 근데 지금 이런 관련한 대사 관련한 발언은 네. 대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대사는 본국을 대리해서 주재국에서 최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아예 상종을 않겠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큰 상황이겠어요? 그걸 발언을 해놓고 나중에 대사가 부인하는 상황 이걸 어떻게 책임지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리더십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봉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의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인데 신뢰라는 건 상대의 말을 함부로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비판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경제적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곁다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비판받아서 분명하나 지금 계속 대통령을 이 자리에 직무를 유지하게끔 둔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바깥에서 많은 선유기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대한민국이 이거 우리가 같이 거래도 될 대상인가? 라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예. 네, 어쨌든 그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열흘 가까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당이 책임을 지고 이걸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여당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저희가 이 사태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지성을 발휘하여 사태 수습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소영주 대변인. 네. 예.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비상기형권을 본인의 망상과 본인의 정치적인 복수를 위해서 예. 헌법도 유린한 채 사용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내 파괴된 일상을 돌려달라. 즉시 돌려달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불안한 다음 날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네네.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